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딥팩 초프라의 완전한 행복입니다. 출판사는 한문화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딥팩 초프라는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다. 고대 인도의 전통 치유 과학인 아유르베다와 현대의학을 접목하여 심신의학이라는 독창적인 분야를 창안 미국과 유럽의 열풍을 일으켰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상상할 때 그 장면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신경회로와 주름으로 가득 찬 뇌 속 어딘가에 그런 장면이 저장되어 있다가 재생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의식이다. 우리 몸을 비롯해서 모든 사물과 세상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우리 의식 아니다. 의식은 시공을 초월하며 따라서 참자아의 순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의 차원인 시공간을 넘어서 지복이 지속되는 차원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보다 깊은 차원에서 뿌리를 찾으면 모든 생명체는 한 몸의 각각의 다른 지체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뿜는 공기, 음식, 물은 계속 순환하며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 안에서 씨실과 날실로 엮여있다. 열대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 시베리아의 다람쥐, 사우디아라비아의 낙타, 중국의 농부, 인도의 택시기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불과 20일 전에 그들의 몸을 돌던 원자가 지금은 내 몸의 일부를 이룬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거친 무려 1000조 개 이상의 원자가 당신의 몸을 거쳐갔다. 딥팩 초프라는 우주 만물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그 원리를 행복에도 대입시키고 있다. 우주의 일부이자 지구의 일원인 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행복해질 의무가 있다. 행복만이 세상을 온전히 치유한다. 참 자아의 순수한 행복을 발산하는 나는 가는 곳마다 행복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회복시키는 연쇄 반응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행복해져야 한다. 행복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길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본질인 행복은 내 안에 깊숙이 몸을 숨기고 내가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다. 딥팩 초프라가 인도하는 의식과 자각을 통해 참 자아를 발견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쁨과 충만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보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은 다양한 삶에 목표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다. 많은 이들이 부와 성공, 건강, 유익한 인간관계를 거쳐야만 그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가 이런 조건이야말로 행복을 거머쥐는 지름길이라고 주입하기 때문이다. 성공과 부, 건강, 유익한 인간관계는
행복의 결과로 얻은 부산물이지 행복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라면 이런 조건을 끌어당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막대한 부를 쌓고 성공을 이뤘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건강은 몸을 혹사하고 학대하면 잃게 된다. 화목한 가정은 갑자기 닥친 위기에 산산조각 날 수가 있다. 외적 조건은 시시각각 달라지기 마련이며 그럴 때마다 행복과 불행을 오가는 인생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뜬구름 잡는 성공 노름에 눈을 돌려 내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도 손에 넣지 못한 행복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자. 행복지수의 절반은 세 번째 요인인 자발적인 행동이 좌우한다. 자발적인 행동이란 우리가 매일 행하는 크고 작은 선택을 말한다.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연구 결과 일상의 자잘한 즐거움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행복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샴페인을 마시고 성관계를 즐기고 영화를 보는 등 소소한 즐거움은 순간적으로 기분 전환을 가져오지만 그 효과는 몇 시간이나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잠시의 달콤함은 아침 이슬처럼 곧 사라진다. 반면 우리의 어떤 선택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창조적인 사고를 촉진하면서 보다 깊은 내면에 행복감을 안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신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며 그 유효기간도 제법 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다정한 다짐도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을 보다 발전시켜 내면을 깊이 탐구하면 참 자아가 둥지를 튼 운둔처를 발견할 것이며 더불어 행복의 비밀도 풀릴 것이다. 당신의 참 자아는 사고나 지성, 자의식 너머 깊은 심연에 존재한다. 평화와 사랑, 충만함을 애타게 갈구하는 제한된 자아의 울타리 너머로 시야를 넓히면 진정한 자아로 통하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우주의 근원적인 창조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작은 성전이 있고 그 안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작은 촛불이 있다. 그 성전의 문을 열고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게 할 수 있다면 의심과 분노, 두려움과 무지 같은 내면의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참 자아는 시간과 공간, 원인과 결과라는 차원 밖에 있으며 우리의 본질인 근원의식은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성을 지닌다. 참 자아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많은 사람이 흔히 깨달음을 고립과 동일시하며 깨달음을 얻으면 일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채
독야청청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낀다. 만약 이들에게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깨달음보다는 일상의 즐거움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참자아를 깨닫는 것은 세상과 격리되거나 일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라는 텃밭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 저수지를 찾는 것이다. 참자아에 접근하면 우리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참자아는 개인의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즉, 존재는 개인이라는 한계를 넘어 확장되고 팽창한다. 이때 개인의 한계를 초월한다라는 말은 종종 개별성을 버린다라는 뜻으로 오인되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기곤 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이다. 덕망 높은 인도의 한 영적 지도자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나의 사랑은 모닥불처럼 사방을 비춘다. 그 빛은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도 않고 어느 한 구석을 그냥 지나치지도 않는다. 사랑과 평화와 충만함에 가치를 둔 사람에게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를 몇 배나 확장하는 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단순한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탐구의 절대 목표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자. 들숨과 날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고에 집중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사라지는 생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은 밀물과 썰물처럼 모두 일정한 주기가 있으며 세상을 비롯한 온 우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된다. 이 차고 기우는 주기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확실히 존재한다. 잔잔한 바다가 없다면 거친 파도도 일렁일 수 없다. 고요한 마음이 없다면 다양한 사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사물이나 에너지의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 즉 기저상태가 없다면 물리학적인 견지에서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변화는 변하지 않는 상태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당신의 존재가 영원히 불변하는 깊은 근원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저 상태라는 견고한 기초공사 위에 서 있는 단단한 건축물이다. 주변의 눈을 돌려보자. 나무, 노을, 보름달, 빛나는 별 등은 모두 관찰자인 당신과 함께 언젠가는 사라질 시간의 덫에 걸린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 근본이 되는 기저 상태는 탄생하고 쓰러지는 차원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상태로 무한히 지속되는 불변의 영역이다. 깨달음이란 기저 상태에 도달하는 길을 찾는 간단한 여정이다. 거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게 진정한 내 모습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된다. 그곳에서 얻은 것은 이런 깨달음이 전부이다. 이는 곧 행복의 열쇠가 당신 손에 쥐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행복의 7가지 열쇠는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의 7가지 열쇠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열쇠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더라도 이룰 수 있으며 일상에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에는 유일한 사원이 존재한다. 바로 인간의 몸이다.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할 가장 믿음직스러운 안내자는 당신의 몸이다. 몸은 마음을 돕고자 고안된 것이며 몸과 마음은 서로 힘을 모아 행복이라는 상태를 창조한다.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몸에게 먼저 네 느낌은 어떠니? 하고 물어보자. 만일 몸이 신체적 감정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면 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몸이 편하고 즐거워하면 그 행동은 하는 게 좋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장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분리한 채 사는 것은 우주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에는 몸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배가 고프다는 것은 마음과 위에서 동시에 공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기적 같은 영적 체험의 벅찬 감동은 심장과 간에 세포가 함께 나눈다. 신체 반응 없이 홀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고나 감각, 느낌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의 첫 번째 열쇠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열린 세계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본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왜 분리된 느낌이 드는 걸까?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식은 매우 강력한 힘으로써 온몸의 세포를 조율하고 수많은 반응을 조절한다. 마음의 생각을 몸에 전하는 침묵의 전달자이며 동시에 몸이 보내는 피드백을 마음에 전달해서 마음의 이해와 지원을 받는다는 기분을 느끼도록 만든다. 사랑을 예로 들어보자. 마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몸의 세포는 활기를 띠고 영혼은 진정한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당신의 삶은 이제 5월의 장미처럼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이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반면에 조화를 이루면 불안과 고통, 질병에 시달린다. 불행은 이러한 피드백의 결과로서 몸과 마음과 영혼 중 어느 한 곳의 조화가 깨졌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다시 말해 불행하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단절된 곳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통합적인 관점을 가질 때만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세 갈래 가지이기에 어떤 조화나 부조화에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 모든 문제는 몸의 조직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 분노, 우울증, 신경증, 적개심, 막연한 불안감 같은 심리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란 뜻이다. 이런 감정이 뇌에 입력되면 뇌는 중추신경을 거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온몸의 세포와 조직에 전달한다. 우리의 모든 필드,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은 아주 작은 고통이나 즐거움에도 세심하게 반응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필드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을 받으면 비약적으로 증폭된다. 이 의식은 사고와 구별되는 것이다. 엄마는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난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아이의 상태를 먼저 감지한다. 이때 의식은 일종의 직관이다. 의식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저 관심을 기울이는 것 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열린 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접속한다. 이것은 마치 우주라는 방대한 컴퓨터의 플러그를 꽂는 것과 같다. 우리 몸의 필드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주라는 슈퍼컴퓨터에 조종을 받는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말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이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의기충천해진다. 몸은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가벼워지고 잠자던 창의력이 힘차게 꿈틀거린다. 창의력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는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그 에너지원은 희열이다. 그렇다고 억지로 희열 상태로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닐 뿐더러 그저 의식만 해도 족하다. 희열은 생기발랄하고 혈기왕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속성을 지닌 의식 안에 깔린 원초적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희열이 부족할 때면 그저 깊이 의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다. 행복을 지원하는 열린 장의 세 번째 속성은 힘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지극히 미시적인 차원에서 작용하지만 거대한 산이 깎여 평지가 되고 바다가 말라서 사막으로 바뀌는 엄청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생존하고 번성하고 지나 해왔을 정도로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힘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다. 가장 강력한 힘은 볼 수 없거나 느껴지지 않는 힘이다. 그 힘은 수많은 세포를 조종해서 일사불란하게 제 역할을 다하도록 만든다. 몸에 해를 입히는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며 몸 안에서 암덩어리가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한다. 영혼은 내면의 잠재적인 능력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으로 힘을 표현한다. 인도에서는 이런 영적 에너지를 샤크티라고 부르면서 가장 본질적인 에너지로 여겼다. 샤크티를 얻으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상상한 모든 것이 실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소망하는 것과 성취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샤크티는 특별한 초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산소 분자를 예로 들어보자. 샤크티와 접속하지 않은 산소는 공기를 떠다니는 분자일 뿐이지만 샤크티가 개입하는 순간 온몸의 세포에 생명력을 전달하는 존재로 변모한다. 보다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샤크티는 당신에게 우주를 창조하는데 한 몫을 담당할 능력을 부여한다.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우주의 관찰자가 아니다. 방대한 우주는 이 순간에도 당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당신의 의식이 인식하는 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고압 전력을 낮추는 변압기처럼 당신의 몸은 우주의 막대한 에너지를 인간의 몸에 맞춰 조절한다. 그러나 그 힘은 축소되거나 변형되지 않는다. 뇌세포 하나가 방출하는 전기 에너지는 빅뱅으로 방출되는 전기 에너지와 맞먹는다. 이 무한한 힘을 전달받는 통로는 우리의 의식이다. 당신이 안팎의 무언가를 의식하면 할수록 우주의 거대한 힘을 그만큼 공유할 수가 있다.
그저 평온하라. 의식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신을 평온하게 안정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비법은 없다. 그저 내면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관심을 집중하면 된다. 운전 중에 누군가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보통 벌컥 화를 내거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당신과 무한한 가능성의 열린 장을 연결하는 평온하고 고요한 집중력을 흐트릴 뿐이다. 평정을 잃지 말고 내면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자. 심호흡은 몸의 의식을 회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내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자. 무반응의 공백을 만들어서 자극 반응의 고리를 끊어라. 부정적인 반응이 스스로 점화되는 것을 잠시 차단함으로써 몸이 애초에 조화롭고 협조적인 상태를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평정을 되찾고 스스로를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는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에 스트레스는 당신을 생리적인 과잉 반응으로 몰고 간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맥박이 빨라지고 신경이 곤두서는 등 여러 생리적인 과잉 반응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반응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서서히 몸의 조화가 흐트러진다. 본래 평온한 의식은 흥분된 스트레스 반응을 끌어안으려 하지만 두 상태는 본질적으로 공존이 불가능하다. 평온과 혼란은 결코 동시에 할 수 없다. 치유는 병에 걸렸을 때만 가동되는 분리된 과정이 아니다. 호흡처럼 1분 1초도 쉬지 않고 지속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무한한 열린 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몸의 여러 감각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무한한 열린 장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은 평소 사물이나 사람, 사건과 같은 외부 자극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보도록 하자.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에 눈을 돌려보자. 열린 장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생각과 생각 사이, 사물과 사물 사이, 호흡과 호흡 사이, 움직임과 움직임 사이에 놓여 있다. 그곳은 모두 같은 공간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의식을 부여하기만 하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던 공간은 가득 차고 충만하고 역동적인 곳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순수한 에너지가 잠자고 있는 필드이며 미래의 순간과 사물이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이다. 공간은 언제나 고요하다. 따라서 당신이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면 당신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통제는 삶을 오염시키는 가장 교묘한 방식이다. 마음을 통제하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해로운 감정과 습관, 관계에 중독된 우리 몸을 해독하는 길은 다른 어딘가가 아닌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다음은 우리를 다양한 형태의 오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7단계 정화작용이다. 1단계, 현재의 반응 태도에 책임감을 느껴라. 2단계, 내면의 감정을 관찰하라. 3단계, 감정의 이름을 붙여라. 4단계,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라. 5단계,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눠라. 6단계, 특별한 의식을 거쳐 유해한 감정을 방출하라. 7단계, 해방감을 만끽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이 방법은 부정적인 습관과 감정, 욕심, 인간관계 등 당신이 바꾸고 싶은 모든 것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 안에는 통제를 일삼던 당신의 습성이 깊숙이 배어 있다. 끝없이 단순하라. 일단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경험하면 당신은 얼마든지 삶을 정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셈이다. 그 경지에 이르면 당신은 단순한 삶을 원하게 된다. 행복은 단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까지 모든 영역에서 정도 이상의 것을 추구해왔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지나치게 분주했고 마음 가득 감정을 쌓아두었고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로 어깨를 짓눌러 왔다. 그러나 삶을 정화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은 다음 방법을 사용해서 구석구석 스며있는 삶의 거품을 걷어낼 수가 있다. 1. 주변을 단순하게 정리하라. 2. 무언가를 샀다면 무언가를 버려라. 3. 환경 보호에 투자해서 자연의 선분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하라. 4.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좋은 일을 하라. 5. 매사에 관대하라. 6.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낌없이 베풀어라. 7.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돌봐라.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이라도 습관적인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뇌의 신경회로는 효과적으로 변모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뇌가 점차 단순 명료해진다는 뜻이다. A와 B 사이의 감정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뇌가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앞서 말한 감정을 느끼는 7단계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 가능성이 바로 통제받는 상태와 자연스러운 상태의 차이이다.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부여할 수가 있다.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로 요약된다. 바로 우리의 참자아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참자아는 완벽한 선택의 자유 안에 살고 있다. 그것은 매일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뻗어나간다. 모든 갈등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 각각의 독특한 견해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우리는 자신의 독특함을 발휘하면서 우주의 일부로 살아간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그런데도 우리는 하잘것없는 자기 주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보통 인간관계가 싹트는 과정은 이렇다. 당신은 자신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친밀감은 점점 깊어진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상대가 당신이 전혀 동조할 수 없는 의견과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두 사람의 친밀감이 깊은 만큼 의견 차이에서 생기는 상처는 더 크다. 때로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던 황홀한 감정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때 잠시 몸에 숨겨놨던 거짓 자아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내가 옳아. 내 방식만이 유일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네가 양보를 해야 돼. 그렇다고 사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서로 옳다는 주장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두 사람은 사랑의 속성에 복종하는 대신 자기 주장에 집착하며 팽팽하게 맞선다. 거짓 자아에게 복종은 패배와 치욕과 같다. 만약 이 시나리오에 공감한다면 옳다고 우기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 생각처럼 다른 사람의 견해도 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똑같은 가치에 견해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누가 옳고 그른지 굳이 평가하려는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갈등 상황에 놓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인가? 행복해지는 것인가? 당신은 둘 간의 차이를 알고 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포기하면 당신은 사랑과 교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마침내는 화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화합이라는 말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해석하자면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의식, 사랑과 기쁨의 근원지를 공유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차원을 넘어서려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자기 주장을 방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모른 채 살고 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두드러진 공통점을 보인다. 바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다. 복종은 자신의 참 모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당신은 한계 없는 무한한 사랑을 원한다. 당신은 평안하기를 원한다. 당신은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한다. 당신은 기쁨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당신은 자유롭기를 원한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온전한 평화 속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행복입니다. 출판사는 한문화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디펙 초프라는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다. 고대 인도의 전통 치유 과학인 아유르베다와 현대의학을 접목하여 심신의학이라는 독창적인 분야를 창안 미국과 유럽의 열풍을 일으켰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상상할 때 그 장면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신경회로와 주름으로 가득 찬 뇌 속 어딘가에 그런 장면이 저장되어 있다가 재생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의식이다.
우리 몸을 비롯해서 모든 사물과 세상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우리 의식 아니다. 의식은 시공을 초월하며 따라서 참자아의 순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의 차원인 시공간을 넘어서 지복이 지속되는 차원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보다 깊은 차원에서 뿌리를 찾으면 모든 생명체는 한 몸의 각각의 다른 지체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뿜는 공기, 음식, 물은 계속 순환하며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 안에서 씨실과 날실로 엮여 있다. 열대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 시베리아의 다람쥐, 사우디아라비아의 낙타, 중국의 농부, 인도의 택시기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불과 20일 전에 그들의 몸을 돌던 원자가 지금은 내 몸의 일부를 이룬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거친 무려 1000조 개 이상의 원자가 당신의 몸을 거쳐갔다. 디펙 초프라는 우주 만물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그 원리를 행복에도 대입시키고 있다. 우주의 일부이자 지구의 일원인 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행복해질 의무가 있다. 행복만이 세상을 온전히 치유한다. 참 자아의 순수한 행복을 발산하는 나는 가는 곳마다 행복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회복시키는 연쇄 반응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행복해져야 한다. 행복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길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본질인 행복은 내 안에 깊숙이 몸을 숨기고 내가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다. 디펙 초프라가 인도하는 의식과 자각을 통해 참 자아를 발견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쁨과 충만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보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은 다양한 삶의 목표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다. 많은 이들이 부와 성공, 건강, 유익한 인간관계를 거쳐야만 그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가 이런 조건이야말로 행복을 거머쥐는 지름길이라고 주입하기 때문이다. 성공과 부, 건강, 유익한 인간관계는 행복의 결과로 얻은 부산물이지 행복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라면 이런 조건을 끌어당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막대한 부를 쌓고 성공을 이뤘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건강은 몸을 혹사하고 학대하면 잃게 된다. 화목한 가정은 갑자기 닥친 위기에 산산조각 날 수가 있다. 외적 조건은 시시각각 달라지기 마련이며 그럴 때마다 행복과 불행을 오가는 인생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뜬구름 잡는 성공 노름에 눈을 돌려 내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도 손에 넣지 못한 행복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자. 행복지수의 절반은 세 번째 요인인 자발적인 행동이 좌우한다. 자발적인 행동이란 우리가 매일 행하는 크고 작은 선택을 말한다.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연구 결과 일상의 자잘한 즐거움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행복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샴페인을 마시고 성관계를 즐기고 영화를 보는 등 소소한 즐거움은 순간적으로 기분 전환을 가져오지만 그 효과는 몇 시간이나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잠시의 달콤함은 아침 이슬처럼 곧 사라진다. 반면 우리의 어떤 선택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창조적인 사고를 촉진하면서 보다 깊은 내면에 행복감을 안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신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며 그 유효기간도 제법 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다정한 다짐도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을 보다 발전시켜 내면을 깊이 탐구하면 참 자아가 둥지를 튼 운둔처를 발견할 것이며 더불어 행복의 비밀도 풀릴 것이다. 당신의 참 자아는 사고나 지성, 자의식 너머 깊은 심연에 존재한다. 평화와 사랑, 충만함을 애타게 갈구하는 제한된 자아의 울타리 너머로 시야를 넓히면 진정한 자아로 통하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우주의 근원적인 창조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작은 성전이 있고 그 안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작은 촛불이 있다. 그 성전의 문을 열고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게 할 수 있다면 의심과 분노, 두려움과 무지 같은 내면의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참 자아는 시간과 공간, 원인과 결과라는 차원 밖에 있으며 우리의 본질인 근원의식은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성을 지닌다. 참 자아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많은 사람이 흔히 깨달음을 고립과 동일시하며 깨달음을 얻으면 일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채 독야청청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낀다. 만약 이들에게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깨달음보다는 일상의 즐거움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참자아를 깨닫는 것은 세상과 격리되거나 일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라는 텃밭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 저수지를 찾는 것이다. 참 자아에 접근하면 우리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참 자아는 개인의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즉, 존재는 개인이라는 한계를 넘어 확장되고 팽창한다. 이때 개인의 한계를 초월한다라는 말은 종종 개별성을 버린다라는 뜻으로 오인되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기곤 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이다. 덕망 높은 인도의 한 영적 지도자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나의 사랑은 모닥불처럼 사방을 비춘다. 그 빛은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도 않고 어느 한 구석을 그냥 지나치지도 않는다. 사랑과 평화와 충만함에 가치를 둔 사람에게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를 몇 배나 확장하는 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단순한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탐구의 절대 목표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자. 들숨과 날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고에 집중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사라지는 생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은 밀물과 썰물처럼 모두 일정한 주기가 있으며 세상을 비롯한 온 우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된다. 이 차고 기우는 주기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확실히 존재한다. 잔잔한 바다가 없다면 거친 파도도 일렁일 수 없다. 고요한 마음이 없다면 다양한 사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사물이나 에너지의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 즉 기저상태가 없다면 물리학적인 견지에서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변화는 변하지 않는 상태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당신의 존재가 영원히 불변하는 깊은 근원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저 상태라는 견고한 기초공사 위에 서 있는 단단한 건축물이다. 주변의 눈을 돌려보자. 나무, 노을, 보름달, 빛나는 별 등은 모두 관찰자인 당신과 함께 언젠가는 사라질 시간의 덫에 걸린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 근본이 되는 기저 상태는 탄생하고 쓰러지는 차원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상태로 무한히 지속되는 불변의 영역이다. 깨달음이란 기저 상태에 도달하는 길을 찾는 간단한 여정이다. 거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게 진정한 내 모습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된다. 그곳에서 얻은 것은 이런 깨달음이 전부이다. 이는 곧 행복의 열쇠가 당신 손에 쥐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행복의 7가지 열쇠는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의 7가지 열쇠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열쇠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더라도 이룰 수 있으며 일상에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에는 유일한 사원이 존재한다. 바로 인간의 몸이다.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할 가장 믿음직스러운 안내자는 당신의 몸이다. 몸은 마음을 돕고자 고안된 것이며 몸과 마음은 서로 힘을 모아 행복이라는 상태를 창조한다.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몸에게 먼저 네 느낌은 어떠니? 하고 물어보자. 만일 몸이 신체적 감정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면 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몸이 편하고 즐거워하면 그 행동은 하는 게 좋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장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분리한 채 사는 것은 우주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에는 몸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배가 고프다는 것은 마음과 위에서 동시에 공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기적 같은 영적 체험의 벅찬 감동은 심장과 간에 세포가 함께 나눈다. 신체 반응 없이 홀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고나 감각, 느낌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의 첫 번째 열쇠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열린 세계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본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왜 분리된 느낌이 드는 걸까?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식은 매우 강력한 힘으로써 온몸의 세포를 조율하고 수많은 반응을 조절한다. 마음의 생각을 몸에 전하는 침묵의 전달자이며 동시에 몸이 보내는 피드백을 마음에 전달해서 마음의 이해와 지원을 받는다는 기분을 느끼도록 만든다. 사랑을 예로 들어보자. 마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몸의 세포는 활기를 띠고 영혼은 진정한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당신의 삶은 이제 5월의 장미처럼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이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반면에 조화를 이루면 불안과 고통, 질병에 시달린다. 불행은 이러한 피드백의 결과로서 몸과 마음과 영혼 중 어느 한 곳의 조화가 깨졌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다시 말해 불행하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단절된 곳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통합적인 관점을 가질 때만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세 갈래 가지이기에 어떤 조화나 부조화에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 모든 문제는 몸의 조직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 분노, 우울증, 신경증, 적개심, 막연한 불안감 같은 심리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란 뜻이다. 이런 감정이 뇌에 입력되면 뇌는 중추신경을 거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온몸의 세포와 조직에 전달한다. 우리의 모든 필드,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은 아주 작은 고통이나 즐거움에도 세심하게 반응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필드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을 받으면 비약적으로 증폭된다. 이 의식은 사고와 구별되는 것이다. 엄마는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난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아이의 상태를 먼저 감지한다. 이때 의식은 일종의 직관이다. 의식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저 관심을 기울이는 것 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열린 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접속한다. 이것은 마치 우주라는 방대한 컴퓨터의 플러그를 꽂는 것과 같다. 우리 몸의 필드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주라는 슈퍼컴퓨터에 조종을 받는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말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이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의기충천해진다. 몸은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가벼워지고 잠자던 창의력이 힘차게 꿈틀거린다. 창의력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는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그 에너지원은 희열이다. 그렇다고 억지로 희열 상태로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닐 뿐더러 그저 의식만 해도 족하다. 희열은 생기발랄하고 혈기왕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속성을 지닌 의식 안에 깔린 원초적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희열이 부족할 때면 그저 깊이 의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다. 행복을 지원하는 열린 장의 세 번째 속성은 힘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지극히 미시적인 차원에서 작용하지만 거대한 산이 깎여 평지가 되고 바다가 말라서 사막으로 바뀌는 엄청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생존하고 번성하고 지나 해왔을 정도로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힘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다. 가장 강력한 힘은 볼 수 없거나 느껴지지 않는 힘이다. 그 힘은 수많은 세포를 조종해서 일사불란하게 제 역할을 다하도록 만든다. 몸에 해를 입히는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며 몸 안에서 암덩어리가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한다. 영혼은 내면의 잠재적인 능력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으로 힘을 표현한다. 인도에서는 이런 영적 에너지를 샤크티라고 부르면서 가장 본질적인 에너지로 여겼다. 샤크티를 얻으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상상한 모든 것이 실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소망하는 것과 성취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샤크티는 특별한 초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산소 분자를 예로 들어보자. 샤크티와 접속하지 않은 산소는 공기를 떠다니는 분자일 뿐이지만 샤크티가 개입하는 순간 온몸의 세포에 생명력을 전달하는 존재로 변모한다. 보다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샤크티는 당신에게 우주를 창조하는데 한 몫을 담당할 능력을 부여한다.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우주의 관찰자가 아니다. 방대한 우주는 이 순간에도 당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당신의 의식이 인식하는 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고압 전력을 낮추는 변압기처럼 당신의 몸은 우주의 막대한 에너지를 인간의 몸에 맞춰 조절한다. 그러나 그 힘은 축소되거나 변형되지 않는다. 뇌세포 하나가 방출하는 전기 에너지는 빅뱅으로 방출되는 전기 에너지와 맞먹는다. 이 무한한 힘을 전달받는 통로는 우리의 의식이다. 당신이 안팎의 무언가를 의식하면 할수록 우주의 거대한 힘을 그만큼 공유할 수가 있다. 그저 평온하라. 의식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신을 평온하게 안정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비법은 없다. 그저 내면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관심을 집중하면 된다. 운전 중에 누군가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보통 벌컥 화를 내거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당신과 무한한 가능성에 열린 장을 연결하는 평온하고 고요한 집중력을 흐트릴 뿐이다. 평정을 잃지 말고 내면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자. 심호흡은 몸의 의식을 회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내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자.
무반응의 공백을 만들어서 자극 반응의 고리를 끊어라. 부정적인 반응이 스스로 점화되는 것을 잠시 차단함으로써 몸이 애초에 조화롭고 협조적인 상태를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평정을 되찾고 스스로를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는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에 스트레스는 당신을 생리적인 과잉 반응으로 몰고 간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맥박이 빨라지고 신경이 곤두서는 등 여러 생리적인 과잉 반응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반응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서서히 몸의 조화가 흐트러진다. 본래 평온한 의식은 흥분된 스트레스 반응을 끌어안으려 하지만 두 상태는 본질적으로 공존이 불가능하다. 평온과 혼란은 결코 동시에 할 수 없다. 치유는 병에 걸렸을 때만 가동되는 분리된 과정이 아니다. 호흡처럼 1분 1초도 쉬지 않고 지속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무한한 열린 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몸의 여러 감각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무한한 열린 장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은 평소 사물이나 사람, 사건과 같은 외부 자극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보도록 하자.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에 눈을 돌려보자. 열린 장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생각과 생각 사이, 사물과 사물 사이, 호흡과 호흡 사이, 움직임과 움직임 사이에 놓여 있다. 그곳은 모두 같은 공간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의식을 부여하기만 하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던 공간은 가득 차고 충만하고 역동적인 곳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순수한 에너지가 잠자고 있는 필드이며 미래의 순간과 사물이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이다. 공간은 언제나 고요하다. 따라서 당신이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면 당신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통제는 삶을 오염시키는 가장 교묘한 방식이다. 마음을 통제하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해로운 감정과 습관, 관계에 중독된 우리 몸을 해독하는 길은 다른 어딘가가 아닌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다음은 우리를 다양한 형태의 오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7단계 정화작용이다. 1단계, 현재의 반응 태도에 책임감을 느껴라. 2단계, 내면의 감정을 관찰하라. 3단계, 감정의 이름을 붙여라. 4단계,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라. 5단계,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눠라. 6단계, 특별한 의식을 거쳐 유해한 감정을 방출하라. 7단계, 해방감을 만끽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이 방법은 부정적인 습관과 감정, 욕심, 인간관계 등 당신이 바꾸고 싶은 모든 것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 안에는 통제를 일삼던 당신의 습성이 깊숙이 배어있다. 끝없이 단순하라. 일단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경험하면 당신은 얼마든지 삶을 정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셈이다. 그 경지에 이르면 당신은 단순한 삶을 원하게 된다. 행복은 단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까지 모든 영역에서 정도 이상의 것을 추구해왔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지나치게 분주했고 마음 가득 감정을 쌓아두었고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로 어깨를 짓눌러 왔다. 그러나 삶을 정화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은 다음 방법을 사용해서 구석구석 스며있는 삶의 거품을 걷어낼 수가 있다. 1. 주변을 단순하게 정리하라. 2. 무언가를 샀다면 무언가를 버려라. 3. 환경 보호에 투자해서 자연의 선분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하라. 4.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좋은 일을 하라. 5. 매사에 관대하라. 6.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낌없이 베풀어라. 7.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돌봐라.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이라도 습관적인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뇌의 신경회로는 효과적으로 변모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뇌가 점차 단순 명료해진다는 뜻이다. A와 B 사이의 감정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뇌가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앞서 말한 감정을 느끼는 7단계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 가능성이 바로 통제받는 상태와 자연스러운 상태의 차이이다.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부여할 수가 있다.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로 요약된다. 바로 우리의 참자아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참자아는 완벽한 선택의 자유 안에 살고 있다. 그것은 매일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뻗어나간다. 모든 갈등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 각각의 독특한 견해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우리는 자신의 독특함을 발휘하면서 우주의 일부로 살아간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그런데도 우리는 하잘것없는 자기 주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보통 인간관계가 싹트는 과정은 이렇다. 당신은 자신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친밀감은 점점 깊어진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상대가 당신이 전혀 동조할 수 없는 의견과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두 사람의 친밀감이 깊은 만큼 의견 차이에서 생기는 상처는 더 크다. 때로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던 황홀한 감정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때 잠시 몸에 숨겨놨던 거짓 자아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내가 옳아. 내 방식만이 유일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네가 양보를 해야 돼. 그렇다고 사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서로 옳다는 주장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두 사람은 사랑의 속성에 복종하는 대신 자기 주장에 집착하며 팽팽하게 맞선다. 거짓 자아에게 복종은 패배와 치욕과 같다. 만약 이 시나리오에
공감한다면 옳다고 우기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 생각처럼 다른 사람의 견해도 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똑같은 가치에 견해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누가 옳고 그른지 굳이 평가하려는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갈등 상황에 놓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인가? 행복해지는 것인가? 당신은 둘 간의 차이를 알고 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포기하면 당신은 사랑과 교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마침내는 화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화합이라는 말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해석하자면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의식, 사랑과 기쁨의 근원지를 공유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차원을 넘어서려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자기 주장을 방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모른 채 살고 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두드러진 공통점을 보인다. 바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다. 복종은 자신의 참 모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당신은 한계 없는 무한한 사랑을 원한다. 당신은 평안하기를 원한다. 당신은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한다. 당신은 기쁨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당신은 자유롭기를 원한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온전한 평화 속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